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아내와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두 사람의 핸드폰에 동시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힐끗 보니 뜻밖에도 고등학교 동창 단체 카톡방에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내도 핸드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박서연이 동창회 연다고 하네. 저와 아내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졸업한 지 오랜 세월이 흘러 다른 친구들을 못 본 지도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동창회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도 10년 만에 보네. 지금은 어떻게 지내려나? 아내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박서연은 아내의 고등학교 시절 룸메이트이자 우리 반의 퀸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학교 전체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와 별다른 교류는 없었지만 인상만큼은 아주 깊게 남아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그러니까 직접 동창회를 열었을 거 아니야. 제가 아내의 말에 대꾸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박서연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며 약간은 속물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만약 박서연이 지금 잘 살고 있지 못하다면 분명 이런 대규모 동창회를 자청해서 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날은 완전 박서연 원맨쇼가 되겠네. 금세 동창회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날 저녁 일을 모두 미루고 한껏 멋을 냈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직접 운전하면 길이 막힐 것 같아 저희는 기분 좋게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박서연이 잡은 호텔은 서울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호화로웠고 서비스도 훌륭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1인당 회비로 15만 원을 냈는데 그만큼 고급스러운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룸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부부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듯 서 있는 박서연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상황과 거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여학생들은 기억 속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남학생들 중에는 살이 찐 친구들이 꽤 많았고 몇몇은 M자 탈모가 진행되어 정수리가 훤히 보이는 게 무척이나 똑똑해 보였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다들 고등학교 시절 커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저와 아내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진우랑 미나가 최고지. 이렇게 오래도록 헤어지지 않고 말을 건넨 것은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미나랑 나는 천생연분이라고. 저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얇은 아내는 테이블 밑에서 몰래 제 허벅지를 꼬집으며 조용히 좀 하라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몇 마디 농담을 나누고 화제를 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박서연이 갑자기 다가와 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를 가득 머금고 물었습니다. 너희 남편 진우 옛날에 반에서 공부 엄청 잘했잖아. 대학교도 명문대 나왔고 지금은 대기업 다닌다며? 그럼 한 달에 꽤 벌겠네? 얼마나 벌어? 저는 최근 몇 년간 회사에서 실적이 좋아 인정을 받았고 연초에 막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은 800만 원이 넘어 꽤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다음 글자를 말하기도 전에 아내가 갑자기 테이블 밑에서 제 발을 세게 찼습니다. 저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말을 바꿨습니다. 250 정도요? 겨우 먹고 살만합니다. 그 말을 듣자 박서연의 표정에 경멸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그래? 수재인데 한 달에 800은 버는 줄 알았지. 저는 하하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제가 뭐 책 몇 장 더 읽은 거 가지고 무슨 수재라고요? 이어서 박서연은 다른 친구들의 월급을 쭉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번다고 한 친구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구경만 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물어본 뒤 박서연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나는 운이 좋아서 작년에 재무팀장으로 승진했거든. 한 달에 500만 원은 좀 넘게 벌어. 다들 그 모습을 보고는 분위기를 띄워주었습니다. 역시 서연이가 대단하네. 일도 잘하고. 내 남편은 정말 부럽다. 너처럼 좋은 아내를 둬서. 실제로 박서연의 남편은 건설회사 부사장으로 원래부터 재력이 상당했습니다.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박서연은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괜찮지. 올해는 회사운이 더 좋아서 실적이 엄청나. 돈을 셀 수도 없을 정도라니까. 근데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나 몰라.
바쁘기만 하고 나랑 놀아줄 시간도 없는데 박서연은 애교 섞인 투로 남편을 원망했지만 실은 자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랑을 한참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내가 또다시 밑에서 저를 쿡 찔렀고 저는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했고 모두의 관심은 박서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들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이도 없고 그날 별다른 일도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섰습니다. 노래방 룸에 막 자리를 잡자 박서연은 직원을 불러 고급 과일 안주 2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러고는 직원에게 하나를 제 앞에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우씨, 미나야, 너희 평소에 이런 수입 체리는 잘 못 먹지? 어서 많이 먹어. 특히 미나,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귀한 걸 먹어줘야 한다니까. 안 그래, 진우씨? 저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힐끗 보니 그녀 역시 이런 걸 처음 먹어보는 사람처럼 온화하면서도 재빠르게 박서연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거 잘 안 사 먹어. 이런 체리는 반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데 물론 아내는 평소에 두리안이나 망고스틴 같은 최고급 과일만 먹고 매달 과일값으로만 수십만 원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칭찬에 박서연은 금세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직원에게 과일 안주를 하나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일부러 속아주는 것을 아는 친한 친구들은 저희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서연이 한눈 파는 틈을 타 제게 다가와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너희 부부 서연이한테 무슨 약을 먹이는 거야? 이러다 이 노래방 통째로 사게 만들겠다. 아내가 희희낙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지. 체리는 원 없이 먹게 해줄 테니까. 새벽 일시 길었던 동창회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저와 아내는 골목길로 들어가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으로 박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우씨, 우리 남편 회사에 빈자리가 하나 있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은 넘게 벌고 4대 보험도 돼. 혹시 이직 생각 있으면 언제든 연락 줘. 저와 아내는 어이없어 웃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란 참 복잡해. 방금 전까지는 당신을 비웃는 게 진심이었을 텐데 지금 당신을 도와주려는 것도 진심일 거야. 아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쟤는 여전하네. 남이 자기보다 잘나는 것도 못 보고 못나는 것도 못 보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정중한 말투로 박서연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아까 왜 내 진짜 월급 말하지 못하게 했어? 박서연이 잘난 척하는 모습이 너무 웃겨서 참기 힘들었는데 반 친구들 좀 봐. 일부러 자기보다 낮게 말한 친구들. 정말로 그 친구보다 적게 벌까? 아닐 수도 있잖아. 다들 서연이 성격을 아니까 그러는 거야. 자기보다 못 벌면 기뻐하고 자기보다 잘 벌면 질투하잖아. 오늘 동창회인데 다들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싶었겠지. 제가 가시 돋친 말을 하는 걸 듣는 것보다 그냥 잘난 척하는 걸 들어주는 게 낫잖아. 게다가 제 남편이 건설회사 부사장이니 우리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도 굳이 밉보여서 좋을 건 없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너희는 다 아는데 왜 나만 제 성격을 몰랐지?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공부벌레였잖아. 그때는 오직 공부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랑 부모님 몰래 나랑 데이트할 궁리만 했지.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 후 저와 아내는 시원한 여름밤 바람을 맞으며 다음 달에는 무슨 과일을 먼저 살지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체리는 안 살 거야. 오늘 아주 질리도록 먹었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손해보지 않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복잡해서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정말 끝없는 학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다음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해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세 자녀의 학비를 모두 댈 형편이 되지 않았고 외할아버지는 두 남동생을 위해 어머니에게 학교를 그만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교장 선생님께 사정하여 학적은 유지할 수 있었고 책을 빌려와 바치를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독학으로 마친 뒤 지역 사범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전체 정원은 16명이었는데
어머니의 점수는 정확히 16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았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키 때문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신체검사 합격 기준은 155cm였는데 어머니의 키는 154cm로 측정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국립병원에 가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고 156cm 미너라는 결과지를 들고 가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ECM는요, 며칠 사이에 자란 건가 보죠? 어머니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대학에 갈 기회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훗날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의 자리는 교육청 국장의 딸이 차지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아버지가 병에 걸렸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는 우리 동네의 나이 많은 노총각, 즉 제 아버지와 결혼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외지에서 목재 사업으로 돈을 꽤 벌었지만 아버지는 게으르고 술과 노름에 빠져 살았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를 무시했고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여서 언제나 큰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귀했던 탓에 큰어머니는 딸을 둘이나 낳고 나서야 겨우 사촌 오빠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몹시 부러웠고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주어 자신이 단번에 일어서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도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아들을 낳아 김씨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너희 부부가 다른 건 기대도 안 하니 아들 하나는 낳아야 할 것 아니냐?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낳은 뒤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했고 제가 6살 되던 해에는 정부의 가족계획 시책에 따라 정관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가난한 집을 싫어하는 데다 남아선호 사상까지 더해져 할머니는 저희 집을 더욱 못마땅하게 여겼고 늘 큰어머니와 함께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머니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당신이 내 대를 끊어놨는데 돈 벌어서 뭐해? 섣달 금은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노름을 하러 나갔고 저는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옆에서 돼지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심술이 났는지 저희 집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허리에 손을 얹고 악을 썼습니다. 구제불능인 것들. 딸은 키워봤자 소용없어. 아들 못 낳은 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다. 찬 바람이 들이닥쳐 호롱불이 깜빡거렸고 저는 숙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엄마 부양할게. 어머니는 불꽃을 감싸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널 부양받으려고 낳은 게 아니란다. 우리 혜진이는 이 시골을 벗어나서 너만의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큰아버지는 사촌 오빠에게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물건들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오빠는 으스대며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었고 아이들은 왁자지껄하게 풍선껌을 불며 누가 더 크게 부는지 시합을 했습니다. 제가 큰아버지 댁문 앞에 서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자 오빠는 제게 침을 뱉으며 경멸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돼지한테는 줘도 너한테는 안 준대. 어머니는 저를 집으로 데려와 양은 대야에 비눗물을 가득 채워 비눗방울 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비눗방울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오색 찬란하게 빛나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촌 오빠는 농심라면을 끓여서 일부러 우리 집 문 앞에서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칠리기를 달려 읍내에 가서 동네 가게에서 파는 라면을 사오셨습니다. 면이 금방 불어 터졌지만 저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큰아버지 댁에서 마을 최초로 컬러 TV를 샀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구경하려고 하자 큰어머니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플라스틱색 테이프를 구해와 흑백 TV 화면에 붙여 컬러 TV인 척 해주셨습니다. 화면이 좀 이상했지만 저는 여전히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돈 벌면 진짜 멋진 컬러 TV를 살 수 있을 거야. 8살 되던 해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가 큰 바보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진해서 좋은 논 한 떼기를 큰어머니 댁의 황무지 상가 버려진 누의 방으로 맞바꾼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좋은 논 2떼기와 산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는데 논은 생계의 근본이었고 산은 덤이었습니다.
다들 거미줄 가득한 그 누에방에 무슨 마력이 있기에 어머니가 가까운 논을 큰어머니에게 주고 멀리 떨어진 산을 기꺼이 경작하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누에방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한 뒤 신문지로 벽을 도배하고 마을 이장님께 낡은 책상과 의자를 얻어왔습니다. 제가 책을 그곳으로 옮기던 날 어머니는 누에방 앞에서 향나무 잎을 태웠습니다.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마치 서재 완성을 축하하는 폭죽 소리 같았습니다. 서재는 좀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들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행복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서재를 가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학생인 양미가 얼룩무늬 닭 한 마리를 들고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아, 이 닭이 알을 낳았는데 너 줄게. 나도 네 서재에서 같이 공부해도 될까? 물론이지. 양미는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제게 자주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아낌없이 설명해 주었고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깨달았습니다. 양미를 가르쳐 주면서 제 기억력도 강화되고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 지식을 더욱 확실하고 폭넓게 익힐 수 있다는 것을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저는 이렇게 가르치며 배우는 방법이 파인만 학습법이라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여자아이들은 돼지풀을 뜯으러 가다가 서재를 지날 때면 항상 걸음을 멈추고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모두들 우리 동네에서 저와 양미가 가장 사랑받는 여자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는 외동딸이었고 양미는 정신지체 남동생이 있어 부모님이 그에게 노후를 기댈 수 없었기에 그녀에게는 꽤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서재벽은 제 상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는 면 전체에서 3등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 제 성적은 더욱 안정되었고 거의 모든 과목에서 1등을 휩쓸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큰어머니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제 장래에 대해 물었습니다. 혜진아, 너도 실업계 고등학교 갈 생각 있으면 네 오빠랑 같이 원서내. 학비 20% 할인해준대. 너희 남매가 같이 다니면 서로 의지도 되고 좋잖아. 아버지는 눈을 빛내며 저에게 사촌 오빠와 함께 실업계 학교에 가라고 설득했습니다. 거봐라, 역시 한 가족뿐이다. 큰어머님이 널 얼마나 챙기시냐. 저는 차갑게 웃으며 큰어머니의 속셈을 가차없이 폭로했습니다. 큰어머니가 가라고 하는 그 학교, 평소에 학생 모집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잖아요. 저더러 등록하라고 하는 건 소개비 20만 원 받으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았고 졸업생 대부분은 공장 생산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모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대학에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촌 오빠처럼 성적이 엉망이라 어느 고등학교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이나 실업계 학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형식적으로 저를 나무라는 척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예의 바르게 해야지. 그러고는 큰어머니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혜진이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보낼 겁니다. 큰어머니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가겠다고? 여자애는 어차피 시집갈 건데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해서 뭐 했어. 너희 집 형편에 무슨 수로 학비를 대려고?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 집엔 여윳돈 없으니 빌리러 올 생각 마.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윳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희한테 빌려주지 않으실 거잖아요. 마치 사촌 오빠가 어릴 때 우리 집 앞에서라면 끓여 먹으면서 국물 한 방울 안 남겨줬던 것처럼요. 큰어머니 댁의 좋은 형편은 그저 저희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지 저희가 조금이라도 덕을 보게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큰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멋쩍게 돌아갔습니다. 학비라는 두 글자를 되새기며 아버지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학비는 매우 비쌌고 읍내 고등학교에 다니려면 기숙사비, 생활비, 교통비까지 더해져 시골 가정에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물며 저희 집은 보통 시골 가정보다도 훨씬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굳히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유아선 씨,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얘를 고등학교에 보내. 어머니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당신한테는 기대 안 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녁에 양미가 찾아와 제게 돈다발을 쥐어주었습니다. 학비로 쓰라고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양미는 시댁에서 받은 예물에서 몰래 빼낸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아들을 또 낳았는데 이번에는 장애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외동딸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이웃마을 남자와 약혼을 서둘렀고 그 지참금으로 새집을 지어 나중에 남동생 장가 보낼 준비를 하려 했습니다. 며칠 뒤면 그녀는 약혼자와 함께 돈을 벌러 도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제 공부는 그만두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양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처럼 운이 좋을 리가 없잖아. 혜진아, 넌 정말 축복받은 외동딸이야. 면사무소에서 농업기술 교육이 열렸습니다. 무료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큰어머니, 그리고 다른 몇몇 동네 아주머니들이 함께 갔습니다. 큰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은 강의를 들으면서도 손으로는 바쁘게 뜨개질을 하거나 신발 깔창을 만들었고 입으로는 조용히 남의 험담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필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대입 목표를 적어두었던 그 노트에 도라지 재배 기술에 대한 지식이 빽빽하게 10페이지 넘게 적혔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비웃었습니다. 시골 아낙네가 유난스럽게 학자 흉내를 낸다고요?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는 곧장 그 황무지 산으로 향했습니다. 땅을 갈고 잡초를 뽑으며 도라지를 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어머니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농업기술 교육이라는 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고 상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인데 어머니가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니 괜한 고생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땅을 다 갈고 나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농업기술 지도원 선생님이 그러셨어. 지금 시장에 도라지 공급이 부족한데 우리 땅이 도라지 키우기에 가장 적합하대. 혜진아, 내가 계산해봤는데 이 도라지만 잘 키우면 내 학비는 충분할 거야. 저는 수건을 들어 어머니의 땀을 닦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를 믿어.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는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는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주는 며칠 동안 어머니는 매일 수십리 길을 오가며 해가 지기 전에 인분 8통을 날랐습니다. 집신 한 켤레가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걸음주기를 마친 어머니는 너무 지쳐서 도라지 밭 옆 큰 바위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도라지는 예상외로 아주 잘 자랐습니다. 빽빽하고 잎은 선명했으며 생기가 넘쳤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곧 수확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질투심이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빈정대던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큰어머니는 부지런히 우리 동네 아낙네들 사이를 오가며 끊임없이 험담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우리 다 같이 도라지 심는 법 배우러 갔는데 어떻게 쟤 혼자만 제대로 배웠을까? 내 생각엔 말이야. 그 농업기술 지도원이 편애해서 쟤한테만 제대로 가르쳐 준 게 틀림없어. 뭐 뻔하지. 자기가 자진해서 정관수술까지 했으니 자식 끄는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거겠지? 어쩌면 그 기술 지도원이랑 그렇고 그런 관계일지도 몰라. 그런 여자가 뭘 못하겠어. 이런 말들이 할머니의 귀에 들어갔고 할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분노했습니다. 망할 것. 내가 어떻게 손봐주는지 두고 봐라. 그날은 마침 주말이라 제가 산에 계신 어머니께 점심을 갖다 드리러 갔습니다. 갑자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와 큰어머니가 괭이를 메고 거들먹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들 뒤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구경꾼들이 한 무리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낫을 들어 작은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마치 성을 지키는 전사처럼 칼을 가로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큰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낫은 내려놓으시고 좋은 말로 합시다. 시아버님께서 몸져 누우셨는데 의원님이 좋은 땅에 약초를 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네 이밭 도라지가 잘 자라는 걸 보니 땅이 비옥한가 봐요. 큰어머니의 말은 지극히 대의명분 있는 것처럼 들렸고 어머니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도덕적으로 압박하며 시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도라지 밭을 양보해달라고 애원하는 척 했습니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어머니가 불효막심하고 어른은 안중에도 없이 돈만 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도라지는 혜진이 학비 마련하려고 키우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리고 싶으면 먼저 저를 밟고 지나가세요. 큰어머니의 눈에 의기양양한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그녀의 의도대로였습니다. 효도는 우리 며느리 된돌이 아니냐. 시아버님 목숨이 네 딸년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동네 사람들은 의분에 차서 어머니가 냉정하고 이기적이며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며느리의 본분을 잃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큰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선량함과 유약함을 잘 알고 있었고 그동안 어머니가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괴롭히고 도라지 밭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불효라는 오명을 씌워 파렴치한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서 어머니를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으로 나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 잠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효도는 자식된 도리이고 할아버지를 치료해드리는 것은 저희의 본분입니다. 저희는 기꺼이 도라지를 뽑고 할아버지의 약초를 심을 생각입니다.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리려 했지만 제가 제지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었고 모두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담담한 눈빛으로 할머니와 큰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큰어머니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여기에 약초를 심으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무슨 약초를 심어야 한다고 하셨나요? 할머니와 큰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어른을 위하는 것이고 가짜 효도는 어른을 핑계로 남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누워 계셨는데 무슨 신통한 약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두 분은 할아버지 치료에 적극적이지도 않으셨잖아요. 저희 집에서 할아버지 병원비로 드린 돈은 다 두 분 주머니로 들어갔고 어머니가 할아버지 몸보신하시라고 드린 토종닭과 달걀은 모두 두 분 뱃속으로 들어갔잖아요. 할머니와 큰어머니는 한 목소리로 부인하며 할아버지의 보양식을 훔쳐먹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을 믿었을까요? 여론은 이미 뒤집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할머니와 큰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쩐지 고부 사이가 갈수록 살이 찐다 했더니 시아버지 드실 걸 훔쳐먹어서 그랬구먼. 아픈 사람 음식을 훔쳐먹다니 정말 양심도 없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흩어졌습니다. 큰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와 큰어머니의 소동이 있은 후 어머니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도라지가 곧 수확 시기에 접어들자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들였습니다. 어머니는 밭이 망가질까봐 날이 밝기도 전에 밭을 지키러 나갔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라 도라지 밭 옆에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막 문을 나서다가 미끄러운 돼지 짬밥물을 밟고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낫이 떨어지면서 발목을 베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구멍가게로 달려가 마을 회관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께 제가 바로 휴가를 내고 돌아가 밭을 지키겠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조금 다친 것뿐이야.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넌 아무 걱정 말고 중학교 졸업시험 준비에만 전념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경쾌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복습에만 몰두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시골 중학교는 교육의 질이 좋지 않아 3년 연속으로 국내 최고 명문 고등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없었습니다. 원서를 쓸 때 선생님들은 헛수고하지 않도록 명문고는 목표로 삼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모두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했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모두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결국 명문고에 지원한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혜진아, 선생님은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우리 학교 실력이 부족해서 네가 전교 1등이라고 해도 그건 산에 호랑이가 없으니 토끼가 왕노릇하는 격이야. 불가능한 목표를 꿈꾸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발을 딛고 눈앞의 결실을 따는 게 낫지 않겠니?
명화고등학교에서 내 성적을 보고 입학을 제안했어. 네가 가기만 하면 학비 전액 면제에 매달 생활비 30만 원을 지원해준대. 가족과 상의해보렴. 명화고등학교는 국내에 새로 생긴 사립고등학교로 올해 처음 신입생을 모집하며 여기저기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고등학교 학비가 걱정이었는데 명화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자 솔직히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명화고등학교에 진학할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혜진아, 학비는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네 미래를 그런데 걸지 마. 명문고에 가야만 네가 더 좋은 대학에 갈 기회가 많아질 거야.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명문고에 합격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두려워? 넌 아직 젊잖아. 후회하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도전해봐야지. 어머니의 경쾌한 웃음소리에 제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명문고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른 생각은 모두 접고 계획대로 두꺼운 문제집을 풀어나갔습니다. 그해 졸업 시험 문제는 쉬워서 시험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조기 퇴실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고 작문 외의 다른 과목에서는 거의 감점이 없도록 반복해서 검토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곧장 도라지 밭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이제 도라지가 수확할 때가 되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라지 밭은 안개로 자욱했습니다. 바람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도라지 잎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궁금해서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발을 다쳐 걸을 수 없게 되자 나무 의자의 팔꿈치를 의지해 조금씩 앞으로 기어가며 힘들게 도라지를 캐고 계셨습니다. 몸은 진흙탕에 잠겨 있었고 팔은 도라지 줄기에 긁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도라지를 모두 수확해서 팔았더니 500만 원이 넘는 돈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제 학비와 생활비로 300만 원을 따로 챙겨두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할아버지가 위독하신데 큰아버지가 돈을 보내지 않아 관을 마련할 돈도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는 할아버지의 관값으로 100만 원을 내는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그 돈을 노름으로 탕진할까봐 아버지 손을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할머니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할머니와 큰어머니는 마당의 큰 나무 아래 서서 빈정거리며 한마디씩 주고받았습니다. 그 모습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큰어머니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날 내가 돼지밥 주려고 짬밥통 들고 가다가 물을 좀 흘렸는데 그걸 유아선이 밟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할머니는 눈을 찡긋하며 거들었습니다. 그게 다 하늘의 뜻이지. 잘난 척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 법이야. 저는 곧장 그들 앞으로 걸어가 음흉한 대화를 가로막고 큰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큰어머니가 흘린 짬밥물에 우리 엄마가 넘어진 거라고요? 큰어머니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쩔 건데? 다 큰어른이 애처럼 길도 안 보고 걷다가 넘어진 걸 어쩌라고. 책 좀 읽었다는 사람들은 유난히 약해 빠졌어.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말하며 말끝마다 배운 사람을 비꼬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우리 집은 동쪽에 있고 큰어머니네 돼지우리는 서쪽에 있는데 돼지밥 주러 가면서 왜 우리 집 앞을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큰어머니네는 돼지 한 마리밖에 안 키우잖아요. 그것도 시돼지라 그 며칠 동안은 옆 동네에 교배하러 갔었고요. 집에 돼지도 없는데 무슨 돼지밥을 주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 우리 엄마가 짬밥물에 넘어진 건 절대 사고가 아니에요. 할머니와 큰어머니가 일부러 꾸민 짓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망구랑 큰며느리 너무 악독하네. 김씨네 둘째 며느리는 저런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저는 마을회관으로 달려가 이장님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둥지둥 달려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이장님께 말했습니다. 어르신 집안일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괜히 심력 끼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옆으로 끌고 가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널 급히 찾는다. 어서 나랑 가자.
제 예상대로 어머니는 이 일은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저를 달랬습니다. 할머니와 큰어머니처럼 막무가내인 사람들과 얽히면 더 큰 화를 부를까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조건 참는다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예전처럼 참고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할머니와 큰어머니가 어머니께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마을 회관의 중재 끝에 그들은 마지못해 사과하고 어머니를 동네 돌팔이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를 좋은 병원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제게 가장 큰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돌팔이 의사는 겉의 살만 꿰맸을 뿐 끊어진 힘줄은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군내 명문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실력자들이 구름처럼 모인 곳에서 저는 더 이상 1등의 영광을 누릴 수 없었고 오직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학은 기초가 탄탄해서 공부하기 수월했고 저는 여가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집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도다운상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전 학년을 놀라게 했습니다. 수년간 우리 군학생이 수학 경시대회에서 거둔 최고의 성적은 동상이었고 은상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께 학부모회에 참석해달라고 통보하며 우수학생 학부모 대표로 연단에 서서 발표할 준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읍내장에 가서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 7만 원에 팔고 그 돈으로 번듯한 새 옷을 지어 입고는 기쁜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학교로 오셨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어머니께 발언을 요청하며 저의 수학 능력을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경험을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겸손하게 모든 공을 제가 밤새워 문제를 풀며 노력한 덕분이라고 돌렸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저보다 더 늦게 주무셨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어머니는 여전히 돼지죽을 쓰고 계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빈정거리며 총평을 했습니다. 그녀는 동상을 받은 이가영 학생을 대대적으로 칭찬하며 그 아이는 공부가 유연하고 잠재력이 크다고 했습니다. 반면 죽어라 공부만 하는 일부 시골 학생들처럼 한번 힘을 다 쓰고 나면 기가 꺾이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도 너무 낙관하지 마세요. 자기가 천재를 낳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 학부모들은 모두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짝꿍이 저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딸 칭찬하는 건 좋은데 꼭 한 명을 띄워주면서 다른 한 명을 깎아내려야 하나? 너희 집이 언제 선생님한테 잘못한 적 있어? 저도 의아했습니다. 학부모의 내내 담임 선생님은 여러 번 어머니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원수를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드리는 길에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도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어머니는 제게 먼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동상을 받은 이가영이 담임 선생님의 딸이며 선생님이 자기 딸을 편애해서 그런 과격한 말을 한 것이니 마음에 두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제 담임 선생님이 바로 과거에 어머니를 밀어내고 사범대학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양심에 찔렸기 때문에 그녀는 일부러 저를 억누르려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매사에 조심하고 담임 선생님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으며 스스로를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약자이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구나. 어머니는 한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커트라인 점수로 대학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출발점이 너무 낮아서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해서 그들을 멀찍이 따돌려야만 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단다. 저는 올림피아드 수상 증서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며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반드시 12배의 노력을 하겠다고요. 그 후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다시는 어머니를 학부모회에 오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때때로 반해서 저를 비꼬는 말을 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못 들은 척했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 공부를 방해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소한 일들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재미가 없었는지 더 이상 제게 따로 말을 걸지 않았고 시험지와 문제집조차 다른 학생을 통해 제게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공기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저는 틈만 나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아주머니를 도와 배식을 하고 매점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이 친구들의 당번을 대신해 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실 청소, 운동장 청소, 화장실 청소 한 번에 5,000원씩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예약을 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모두 용돈이 있었고 그들에게 5,000원은 아이스크림 하나 값에 불과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청소의 달인, 운동장 공장장, 화장실 소장 같은 온갖 기상천외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인했습니다. 짝꿍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넌 자존심도 없어? 저는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지금 나한테는 사치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성적이었습니다. 몇 차례 시험을 치르고 나서야 도시의 우등생들과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전교 10등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있는 힘껏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내주신 모든 문제는 3번씩 풀었고 10분의 쉬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밤에 기숙사가 소등되면 복도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마침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저는 전교 100등대에서 10등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몇 차례의 모의고사에서 제 성적은 안정되었고 전교 5등 안팎을 맴돌았습니다. 명문대에 합격하는 것은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며칠간의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와 큰어머니가 과일을 들고 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이 무슨 꿍꿍이인지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큰어머니가 마침내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친정 쪽 먼 친척 조카를 제게 중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친척을 하늘이 무너져라 칭찬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최근에 새 집도 짓고 자가용까지 샀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흠이라면 저보다 10살 이상 많고 이혼해서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제가 아직 어린이 혼사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큰어머니가 그 남자가 지참금으로 1억 원을 줄 것이며 그 돈으로 아버지 노름 미천을 대주겠다고 하자 아버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술과 노름은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였습니다. 1억 원이면 그가 노름판에서 오랫동안 흥청망청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할머니와 큰어머니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수능 전날 아침, 어머니와 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시험장이 있는 읍내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손전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미꾸라지 잡으러 갈 때 손전등 가져가서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 하늘의 뜻이지. 여자애가 무슨 대학을 가. 시집이나 가는 게 좋지.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몰래 손전등을 숨겼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고에서 한참을 뒤지더니 말린 옥수수대 몇 개를 찾아냈습니다. 옥수수대에 불을 붙여 횃불처럼 들고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시험장으로 가는 길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옥수수대 횃불을 들고 앞서 걸으며 제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밤바람에 불꽃이 흩날리며 어머니의 붉은 옷에 비치는 모습은 마치 붉은 등불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제 앞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은 순조롭게 끝났고 저는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여름방학, 외지에서 사업을 하던 유씨 아저씨가 돌아와 집을 지으며 상냥식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 술을 대접했습니다. 유씨 아저씨는 사업을 크게 했고 인심이 후해서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연회 자리에서 유씨 아저씨는 차례로 술을 권하다가 우리 테이블에 와서는 저를 칭찬했습니다. 혜진이는 어릴 때부터 참 똑똑했어. 대학에 합격하면 우리 동네 최초의 여대생이 되겠네. 할머니는 못마땅한 듯이 말했습니다. 여자애가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해서 뭐해? 어차피 시집 갈 건데. 큰어머니는 서둘러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전문대 가봤자 집안 돈만 낭비하는 거지? 차라리 돈 벌러 나가는 게 낫지. 장신의 아들은 전문대 요리학과 간다고 돈은 엄청 썼다는데 만드는 음식은 보기만 좋지 맛은 오늘 잔치상만도 못하더라니까요. 큰어머니는 끊임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유씨 아저씨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참, 김시댁 아주머니, 아드님도 이제 대학 갈 때 되지 않았어요? 큰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웬만한 전문대는 눈에 차지도 않아서요. 그래서 몇 년 유급하고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목표는 4년제 대학이라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촌 오빠는 늘 PC방에서 게임만 하는데 아마 10년을 더 재수해도 대학에 못 갈 것입니다. 큰어머니는 서둘러 화제를 돌려 계속해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혜진이, 오늘 성적 나오는 날 아니야? 유씨 아저씨 핸드폰 빌려서 점수 한번 확인해보지. 그래? 400점은 넘었는지 봐야지. 유씨 아저씨가 제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제가 막 ARS 점수 확인 전화를 걸자 큰어머니가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찡긋하며 사람들에게 다 같이 들어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총점 665점, 국어 127점, 수학 135점, 영어 140점, 과학탐구 263점. 원문의 점수 체계를 그대로 사용. 저는 믿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고 사람들은 모두 잔을 들고 제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저도 너무 흥분해서 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점수라면 제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유씨 아저씨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한껏 칭찬하고 자신의 잔치에 경사를 더해주었다며 제게 두둑한 축의금을 찔러주었습니다. 큰어머니는 뻔뻔하게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시아버지 광갑된 게 다 이런 복 받으려고 그랬던 거구먼. 돌아가신 어르신이 저 집 식구들만 보살펴 주시니 우리 아들이 대학에 못 가는 게 당연하지. 할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았더니 결국 시아버지 광값 내준 게 늙은이 복 받으려고 그랬던 거구나. 너희 모녀, 너무 잘난 척하지 마라. 내가 저승에 가면 너희를 어떻게 손봐줄지 다 방법이 있으니까. 자신을 저주하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유전자가 좋고 교육 방식이 훌륭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네 김씨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승에서 저를 어떻게 손봐주실지 궁금하네요. 지금 당장 저승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저는 도내 최고의 명문대인 한국대학교에 원서를 냈습니다. 합격선을 100점 이상 웃도는 점수였습니다. 친구들은 아쉬워했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모험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비용은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도라지를 판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시골 출신인 짝꿍에게 물어보니 그의 부모님은 그가 다니는 대학 근처에서 아침 식사를 팔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요리 솜씨가 아주 좋아서 동네 잔치가 있을 때면 자주 주방장으로 초빙되곤 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함께 작은 분식점을 연다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이 생각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기쁘게 동의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당장 가서 네 할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해라. 어른에게 대든 놈은 대학 갈 자격이 없다.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되냐. 반쯤 지나서야 저는 그가 말하는 어른에게 대든 것, 이 유씨 아저씨 집 잔치에서 할머니에게 몇 마디 대꾸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분노한 지점은 사실 제가 할머니에게 대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신경 쓴 것은 제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칭찬하며 제 성적이 어머니의 공로이지 김씨 집안과는 무관하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칭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빈둥거리며 돈 한 푼 벌지 않는 남자, 밖에서는 빌빌거리며 누구에게나 비웃음을 사는 남자가 집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려 합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네요. 하지만 체면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버는 거예요. 나가서 분식 장사를 하는 게 바로 아빠 스스로 체면을 세울 기회예요. 그 기회를 잡고 싶은지 아닌지는 아빠한테 달렸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설득했습니다.
혜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 같이 서울 가서 분식점 해요. 제가 주방을 맡을 테니 당신은 저를 도와서 작은 일들만 하면 돼요. 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곧 신인데 이제 복을 누려야 할 나이에 무슨 고생을 또 하라고. 어머니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에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랑 혜진님만 갈게요. 당신은 집에 남아요. 평소에는 어머니와 말도 거의 섞지 않고 우리 모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던 사람이 갑자기 책상을 치고 의자를 걷어차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본분을 잊고 저만 챙기느라 자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술기운이 가득한 채로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유아선,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널 수십 년간 먹여 살렸는데 이제 도망가려고 해? 저는 분노해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집안의 돈은 다 엄마가 번 거고 아빠는 술 마시고 노름만 했잖아요? 그는 어머니를 위협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저와 함께 떠나면 이혼하고 자기를 떠받들어줄 여자를 새로 얻겠다고 했습니다. 때려도 맞고 욕해도 가만히 있으며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발 씻을 물까지 떠다 바치는 그런 여자 말입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당장 이혼해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길 빌게요. 어머니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자 아버지는 순간 안색이 변했습니다. 네가 정말 감히 떠나? 빈손으로 쫓겨날 줄 알아. 어머니는 집안의 낡은 살림살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당신 줄 테니 집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아버지는 죽어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버리고 딴 놈 만나러 갈 생각? 마. 시골에는 아버지처럼 무책임한 남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무게가 여자에게 쏠리고 남자는 게으르고 까다로우면서도 이혼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속수무책으로 청춘이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법을 조금 알았기에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우선 떠나요. 2년 별거 기간이 지나면 그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떠나기로 마음만 먹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나중에 2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아버지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노름판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은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이혼에 동의하고 낡은 집을 아버지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그 집을 팔아 돈을 몽땅 탕진했습니다. 큰아버지의 목재 공장은 큰 손실을 입었고 그가 외지에서 도박에 빠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사업을 핑계로 셀 수 없이 많은 도박 빚을 지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먼 곳에서 빚쟁이들이 몰려와 큰어머니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컬러 TV도 가져가고 냉장고와 세탁기도 가져갔으며 곡식 몇 가마니도 옮겨갔습니다. 할머니와 큰어머니는 대성통곡했지만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할머니와 큰어머니는 광주리를 들고 동네 사람들에게 쌀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온 동네를 다 돌았지만 겨우 쌀 3그릇을 빌릴 수 있었고 수많은 비아냥과 배간시를 당했습니다. 몰락한 봉황은 당만도 못하다고들 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너무 거만하게 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비웃었기에 어려움에 처하자 당연히 외면당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차마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큰어머니와 할머니를 불러 산에 있는 땅굴로 가서 고구마를 옮겨오자고 했습니다. 비록 좋은 양식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배를 채우고 목숨을 구할 수는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머니가 혼자 일하면서 그렇게 많은 식량을 저장해 두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구마를 옮기면서 큰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동네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는 도왔을 거예요. 저랑 혜진이는 곧 떠날 거고 당신과 나는 이제 서로 빚진 것 없이 각자의 인생을 살면 돼요. 큰어머니는 사촌 오빠를 불러 어머니께 절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사촌 오빠는 고구마를 한번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나더러 이런 걸 먹으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사촌 오빠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머리를 밟고 강에 뛰어들겠다며 한바탕 소동을 피웠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촌 오빠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제가 어머니에게 왜 큰어머니네를 도와주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의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혜진이에게 복을 쌓아주려고 그랬지? 어머니는 한국대학교 정문 앞에 작은 포장마차를 열고 냉꼬치구이를 팔았습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장사는 점점 더 잘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학업은 순조로웠고 본교 대학원의 무시험으로 진학했습니다. 석사 2학년 때 한 지식재산권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딸인 이가영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수능에서 전문대에 겨우 합격했고 집이 부유해서 유학을 보내 학력을 세탁해 주었다고 합니다. 돌아온 이가영은 예전과 달리 제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비밀스럽게 제게 자신에게 많은 주문이 있으며 기업들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가짜 자료를 만드는 것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협력해서 같이 빨리 돈을 벌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가영은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신입이 어떻게 정식으로 일을 따낼 기회가 있겠어? 시골뜨기들은 고지식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저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 안 되면 다른 회사에서 인턴을 다시 시작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습니다. 박선우라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쓴 그는 우리 꼬치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오가며 친해졌는데 그는 우리 대학 의학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미래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선우 씨도 저처럼 시골 출신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고 성격이 내성적이라 말이 없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상냥했습니다. 한 번은 그와 제 인턴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마침 특허를 신청할 만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특허 대리인을 찾아갔지만 눈에 띄는 경력이 없어서 아무도 그의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큰 흥미를 느끼고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PPT를 하나 열었습니다. 깔끔하고 간단하게 정리된 발표 자료는 글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저를 깊이 매료시켰습니다. 그것은 의료용 수술 도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한 페이지씩 꼼꼼히 살펴보며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선우 씨, 당신은 이제 부자가 될 거예요. 저는 곧바로 제 방안을 제시했고 그의 아이디어를 하나의 모모 특허와 3개의 자아츠 특허로 구성된 특허 포트폴리오로 설계해 주었습니다. 특허 출원이 성공한 후 저는 이를 현금화할 기회를 찾아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마침내 2개의 자재 특허를 총 30억 원의 기술 이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은 부특허와 하나의 자특허는 여전히 그의 소유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우 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전국 각지를 분주하게 다니며 그의 다른 몇몇 특허도 판매를 도왔습니다. 지식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누가 시골 출신의 가난한 학생이 순식간에 수십억대 자산가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선우 씨는 제게 대리 수수료로 2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너무 큰 금액이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는 제가 그의 꿈을 이뤄주었으니 자신도 제 꿈을 이뤄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간곡한 마음에 저는 그 20억 원을 받아 지식재산권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제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업무가 점점 늘어나면서 저희는 규모를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회사를 도심 핵심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채용에 착수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 저는 이가영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놀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고 평온한 어조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아마 저희 회사와는 맞지 않을 것 같네요.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낮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제발 나한테 살길 좀 열어줘.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이 기업의 서류 조작을 도운 일이 발각되어 거액의 돈을 배상하고 회사에서 해고당했으며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관련 회사가 그녀를 영구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갈 곳이 없어져 제 회사에라도 와본 것이었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친한 척 했습니다.
우리 동창이기도 하고 동양이기도 하잖아. 나 좀 도와주라. 응? 참, 혜진아, 우리 엄마들도 동창이야. 우리 정말 인연이 깊다. 동창, 동양, 인연이라는 단어들이 하나같이 비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가영 씨, 당신 어머니가 말해주던가요? 당신이 사범대학에 들어간 건 당신 외할아버지가 손을 써서 우리 엄마 자리를 빼앗은 거라는 걸. 당신 엄마의 졸업장과 직장은 우리 엄마 손에서 빼앗아 온 거예요. 직장은 빼앗아 왔지만 능력까지 빼앗아 오지는 못했죠. 그래서 당신 엄마는 수십 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맡은 바는 늘 꼴찌를 했고 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제 눈앞에 어머니의 고단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교사가 되었다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앞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가영은 흐느낌을 멈추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직장을 못 구하면 어때? 우리 할아버지 돈, 우리 집이 몇 대를 먹고 살아도 남아. 너희 같은 흙수저 출신들은 평생 발버둥 쳐도 우리 집 수준에 도달할 생각도 못할걸. 저는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정의를 되찾을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담임 선생님이 제 어머니의 대학 입학 기회를 가로챈 사건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대학 입시 부정, 꼬치가게, 아주머니의 빼앗긴 인생 교육 청국장애, 딸 마침 여름이라 사람들의 대입 관련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곧 네티즌들은 담임 선생님과 그녀 아버지의 이름, 사진을 찾아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추악한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저지른 비리들이 조목조목 나열되었습니다. 딸이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고 대학에 가게 한 것뿐만 아니라 교사 자리를 공공연하게 돈을 받고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는 폭발했습니다. 고향의 교육청은 즉시 인터넷에 공지를 올리고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담임 선생님은 철밥통을 잃었고 이 사건의 주모자인 그녀의 아버지는 비록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결국 벌을 받는구나. 아쉽게도 나는 이미 늙어버렸네. 대학의 꿈을 이루려면 다음 생을 기다려야겠지.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늙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 한국대학교 성인교육과정에 등록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책을 펼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는 그 모습은 옛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입학식 날 한국대학교 정문 앞에서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붉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절뚝거리며 정문으로 걸어가 이마에 잔머리를 정리하고는 수줍으면서도 찬란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은 인터넷에 퍼져나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대학 교정에 들어서기까지 어머니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꼬치가게, 아주머니의 도전적 인생, 감동시라, 아주머니, 가게, 성지순례, 어머니 가게의 손님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때를 지어 찾아와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유학생 몇 명이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유창한 영어로 그들과 대화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네티즌들은 어머니의 발음이 표준이라며 학바 사장님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어머니의 꼬치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맛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저희는 상해 끝에 분점 두 곳을 더 열기로 했습니다. 박선우 씨는 이제 대학병원의 의사가 되어 평소에 매우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식 날에는 시간을 내어 찾아와 마치 주인처럼 저희를 도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우 씨는 제게 한쪽 무릎을 꿇고 청혼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드릴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들 그가 무슨 선물을 줄지 궁금해했습니다. 큰 현금 봉투? 황금 장신구? 선우 씨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머님께 건강한 2다리를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된 상처에 다시 칼을 대는 것이라 저와 어머니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우 씨가 철저히 준비했지만 완벽한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술은 10시간 이상 걸렸고 선우 씨는 땀으로 흠뻑 젖어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수술 결과는 저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몇 달간의 재활 기간을 거쳐 어머니는 마침내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상인처럼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몇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날아갈 듯이 걸었고 아파트 단지 아주머니들과 함께 광장 댄스를 추었습니다. 춤사위는 가볍고 우아했으며 댄스 리더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몇몇 독신 아저씨들이 어머니에게 호감과 애정을 표현했지만 어머니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자유로운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사람을 시켜 제게 토종닭 계란 한 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제 몸보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제게 전화를 걸어 한참 동안 안부를 묻더니 말끝에 사촌 오빠의 일자리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넌지시 비췄습니다. 사촌 오빠는 30개가 넘는 직장을 옮겨 다녔지만 어느 하나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대우가 낮다고 불평하거나 월급이 적고 자유가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여전히 부모님께 돈을 탔었습니다. 큰아버지는 경비원으로 큰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하며 두 사람이 힘들게 번 돈을 합쳐도 한 달에 300만 원이 채 안 되었지만 그 월급은 사촌 오빠가 몽땅 써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키우던 닭 몇 마리마저 사촌 오빠가 몰래 훔쳐다 팔았습니다. 할머니는 간곡하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혜진아, 너는 친형제가 없으니 내 사촌 오빠가 친오빠나 마찬가지야. 시댁에서 너를 괴롭히면 네 오빠가 너를 지켜줘야지. 네 친오빠를 돕는 건 네 책임이야. 알겠니? 저는 웃으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죠. 예전에 할머니랑 큰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그대로 갚아드리면 되겠네요. 할머니는 서둘러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낮은 목소리로 제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렇게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비굴하게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큰어머니에게 넘겼습니다. 큰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초조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혜진아, 어떻게 해야 우리를 도와줄 거니? 큰어머니가 네게 무릎 꿇고 절이라도 할까? 저는 커피를 저으며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무릎 꿇고 절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의 보호자가 아니고 그를 도울 책임도 없어요. 제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뿐이에요. 바로 당신 내 그 작은 가족의 모든 친척이 다 죽고 없어졌을 때요. 공기가 몇 초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와 큰어머니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화가 나서 제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로써 고향의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과 일들은 저와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소박하고 즐거우며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천천히 늙어가고 싶습니다.